계신 내빈께서는 식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뭐 V2X 업계 뭐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면 이렇게 만날 분들을 여기서 다 만나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네. 네, 지금부터 에티포스의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5G V2X 쇼케이스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행사에 앞서 오늘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시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에티포스 임용재 대표님께서 5G V2X 모뎀의 개발의 의의와 회사 소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인기텍 센터장님과 최지웅 교수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구민 교수님께서 키노트로 자율주행과 5G V2X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잠깐 화상 연결하는 시간을 거쳐서 5G AA CTO 막심 플라만트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플라망 프랑스어로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G AA의 CV2X 로드맵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이렇게 1부 순서가 끝나면 2부 순서를 통해서 본격적인 데모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CTO이신 김호준 부사장님께서 저희가 하드웨어 칩 방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저희가 모뎀을 구현했는데 그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아주 쉽게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강민 부사장 CTO께서 실제 데모 시연하면서 질의응답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에티포스 CEO 임용재 대표님 모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임용재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리가 혹시 빌까봐 아주 노심초사했는데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에티포스를 알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V2X 관련 솔루션 제공 회사입니다. 그래서 칩을 제외한,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칩을 하긴 하지만 칩을 제외한 가장 밑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윗단계인 상위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행사의 의의라고 하면은 글로벌 큰 회사들과 경쟁할 정도의 어떤 고유한 기술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자랑을 하고 싶었고요. 거기에는 그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던 저희들의 이제 고심이 결국에는 그 솔루션을 저희 스스로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고요. 오늘 그 발표는 통신 기술에 대한 어떤 소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통신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 생태계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이런 중요한 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 기술을 자랑하기보다는 오늘은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센서 쉐어링이라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통신 기술과 실제로 유즈 케이스들이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있는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한 이런 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난주에 그 한 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이라는 것을 같이 다녀오신 분들도 여기 꽤 계시는데요. 그때 굉장히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왜 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회사들은 그렇게 투자를 잘 받는데 왜 우리는 투자를 못 받을까, 그런 좀 애통함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회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능력도 있고 이런 회사들을 정부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잘 지원을 해주시면 이스라엘 스타트업 못지않은 이런 회사가 되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시연을 하는 거는 뭐 완벽하게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업적으로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저희들 고객분들한테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제품을 4월부터는 제공할 수 있다는, 아직도 갈 길은 멀긴 하지만 그런 의미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자리를 좀 축하해 주시고 그러니까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이 5G V2X 모뎀 개발의 의의를 잘 설명해 주실 분들로 저희 축사 모셨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모빌리티 플랫폼 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계신 임기택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모빌리티 플랫폼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임기택입니다. 아마 이 V2X 또 뭐 CVTX나 자율주행 쪽에 담당하는 거의 모든 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근래 가장 큰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5G V2X 기술 개발 그리고 쇼케이스를 세계 최초로 진행하는 에티포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 과제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통신 기술 개발 사업에 에티포스가 모뎀 IP를 개발하고 모듈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거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21년 4월 달부터 1조 1,000억 규모 정도로 4개 부처가 진행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에는 V2X라는 통신 기술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실시간으로 센서 정보라든가 주변의 차량 정보 또 도로 교통 인프라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은 V2X 통신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예타 기술 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레벨 4 이상의 커넥티비티 제공을 위해서 작년 4월 달부터 별도로 기획이 돼서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통신 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1년 1차년도가 지났습니다. 2차년도 시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포스에서 릴리즈 16 규격을 만족하는 사이드링크 모뎀 IP를 개발하고 오늘 또 시연을 하게 돼서 그 과제를 총괄 주관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은 시작이고요. 향후에 4차년도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 모뎀 기술 자체도 소프트웨어 FPGA와 DSP 기반의 소프트웨어 위주로 계속적으로 성능 개선도 돼야 되고 또 이 과제를 통해서 실도로 검증을 통해서 도출되는 여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 필요하고 또 이걸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 쪽도 저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여기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혹은 세계가 V2X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 기술 개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V2X 통신 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 올해까지 V2X 방식을 선정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V2X를 개발하는 혹은 상용화를 준비하는 많은 업체들이 본 사업이 좀 늦어지고 지연되고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결정이 되고 또 오늘 같은 5G V2X 기술 쪽 개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도 뭐 퀄컴 같은 혹은 오토톡스 같은 칩셋을 만들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기술 개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IP가 칩으로까지 진화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또 올바른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쇼케이스를 준비한 에티포스 사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총괄을 맡고 계신 센터장님께서 또 하나의 숙제를 내주신 걸로 알고 예, 부담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모실 분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인데요. 저희가
창업 4년이 됐는데 초기에 저희 장비로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양산해 주신 우리 고객님이시자 한국통신업계의 별이십니다. 우리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최지웅 교수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최주영입니다. 너무 크게 소개를 해주셔서요, 네, 좀 송구스러운데요. 이번 5G V2X 쇼케이스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오늘 3월 마지막 날인데 화창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로 이렇게 귀한 분들 많이 뵐 수 있어서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내돈내산으로 해서 연구비긴 했습니다만 에티포스의 LT CVTX와 웨이브 V2X 장비를 유용하게 사용을 했고 또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5G VTX 장비도 이제 접할 수 있다라는 거 참 반갑게 소식을 들었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율주행의 관점에서 자동차 간 그리고 뭐 인프라 여러 엔터티들 사이에서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안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5G VTX 솔루션이 국산화됐다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티포스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도 보면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범부처 자율주행 과제 사업에서 차와 주변 RSU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간에 이제 클라우드죠.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데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 이제 저희는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자원 최적화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 기반이고요. 그러면서 연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카메라나 레이더나 이런 여러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런 장비가 에티포스 통해서 개발이 됐다라고 얘기 들어서요. 참 기쁜 마음입니다. 뭐 스마트폰에 이어서 미래차에서도 이러한 다계층 데이터 전송 서비스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에티포스 장비의 개발이 하나의 큰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개발에 성공하신 이 에티포스의 임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와주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뭐 저희 미래차, 뭐 자율주행차 해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관에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한국의 자율주행차 개발의 핵심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성취하시고 그러셔서 한국이 미래차 개발에 큰 축을 담당할 수 있게끔 뭐 잘 되기를 좀 고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는 VTX 관련 산학연 플러스 투자업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자율주행 및 커넥티비티와 관련된 기술 진보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키노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행사와 맞는 우리 그 셀럽 그 강사분들을 좀 모시려고 노력했는데요. 정말 섭외하기 어려웠지만 이 CES 전도하러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요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를 모셨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 정말 우리 한국 과학기술세계의 신성 또 CES 전도사 국민대학교 창의공학대학 전자공학부 정구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정말 뵙기 힘든 분들을 여기서 다 뵙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전문가분들 앞에서 이게
톡하는 게 쉽진 않은데 일단은 이번 이제 CS하고 MWC에서 진행되는 사항들 한번 우리가 좀 보고요. 자율주행과 V2X의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상황이 과연 V2X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 V2X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딜레마 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란불이 있습니다. 노란불이 깜빡하는데 차가 갈까 말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가끔 가다가 급정거를 한 다음에 뒤로 백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이 V2X의 도움을 받아서 실내 주행이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S 책 하나 광고하고 갑니다. 지금 이제 전자공학부에 있고요. 지금 현대오토에버하고 유별록 사회이사를 맡고 있고요. 원래는 SK텔레콤의 이제 휴대폰 쪽에 근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이 V2X가 보면 융합 산업이거든요.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동차와 도로를 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업체들 말을 좀 듣고 있고요. 자문을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저는 틀린 말을 하면 자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제 장점은 이제 그 주위의 분들에게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부분 전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이고요. 매번 자료 조사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학생들 사진을 넣어서 영업을 하는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이제 자율주행이 위기인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만 해도 지금 구글에서 이제 웨이모에서 구글 해고의 웨이모 대량 해고도 같이 좀 진행이 됐고요. 애플 자율주행차 연기 여러 상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GM 크루즈가 하루 500만 달러 손실해서 50억 달러의 자금을 소모했다는 게 작년에 이제 기사가 있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4조에서 5조 정도 쓰면 이걸 더 버야 되는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율주행이 그러면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완전 자율주행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동차사의 현실적인 자율주행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3 상용화 발표가 됐고요. 이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율주행 프로세서와 라이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올 연말부터 들어오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고속도로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전기차의 발전에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있었던 것처럼 자율주행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안정화가 되게 되고요. 자율주행 프로세서와 라이다와 소프트웨어가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언제쯤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냐면 2025년에 2027년 정도면 안정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에서 셀프 드라이빙, 인포테인먼트, 차량 제어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셀프 드라이빙과 컨트롤 나눠서 하나로 가서 두 개의 메인 이슈를 가고 있고요. 자동차사가 보통 3개 정도의 ECU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요 2025년에서 2027년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의 발전이 천천히 갔는데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027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도심 자율주행 붙여서 자율주행에 엄청나게 속도가 붙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도로와 도심의 모델링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상 세계를 어떻게 꾸미고, V2X도 간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에티포스 행사니까 V2X를 많이 강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기 광고 하나 더. 여기 이제 작년에 저 니아에서 저기 자율주행 2035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리포트를 하나 쓴 게 있는데 뭐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뭐가 오냐면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이 안정화되고 도심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이런 부분이고, 나중에 혹시 또 불러주시면 가서 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도심 자율주행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곧 올 거라는 거고요. 고속도로에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이 문제가 달라요. 문제가 다른 게 도심의 정밀지도 구축해야 되고요. 도심 모델링 가상화해야 되고요. 도심 정보 수집 시스템,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에서 움직임 예측과 주행 판단 이런 부분들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V2X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거고요. 작년 이제 테슬라 AI대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게 영상이 아니네요. 영상이 이제 보면 뭐냐면 이제 나오는 게 가상 환경에서 사람이 하듯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저 차가 지나갈까 안 지나가, 저 차가 지나갈 때까지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옆에 보이는 건 뭐냐면 보행자가 내가 갈 때까지 지나갈 것인가. 사람도 비슷한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그 생각해보는 게
머릿속의 가상세계처럼 가상세계를 가고요. 이때 필요한 게 어떤 세부적인 인포메이션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카 주요 트렌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작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아반치 사태라는 게 벌어졌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태냐면 이제 이제 노키아와 뭐 벤츠의 뭐 소송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허 플랫폼인데 4G 통신에 대해서 특허료를 대당 15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년에 500만 대를 판다 그러면 1,0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동차사가 받아서 밑에 업체들이나 T1, T2 내리면 밑에는 다 파산할 정도의 큰 금액이에요. 매년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차 거의 뭐 8천만 대 하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요 자동차 소송에서 패배했고요. 현대차도 이걸 수용을 했고요. 작년 9월 이후에 20달러로 올렸습니다.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지금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통신에 퀄컴 프로를 썼다고 해서 이걸 안 내는 게 아니라 퀄컴 프로를 써도 내야 돼요. 그 아반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4G에다가 5G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른 프로그램입니다. 마른 프로그램인데 엄청난 액수를 또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사 입장에서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 퀄컴의 프로세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자동차사 입장에서 LTVTX는 못 써요. 앞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국가 정책적으로 뭘 쓰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LTVTX와 5G NR-VTX면 로열티를 2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에서 5G NR-VTX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커넥티브 서비스 개발 이슈는 조금 있다가 MWC 하면서 좀 보고요. 인프라 동향 보면 지금 현재 상용화된 게 이제 유럽에서 ITS G5가 확대되면서 DSRC 차량 출시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뭐 LG에서도 뭐 8만에서 10만에서 모듈 좀 팔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엔 뭘 가냐면 DSRC하고 5G NR-VTX하고 그다음 이동통신망을 연계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부품사가 지금 차량 인프라 확산을 올해 CES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약간 이제 CS, MW 숨어 있는 얘기가 있는데 뭐 표준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CS에서 보면 이제 전용 프로세서하고 자율주행이 진화가 된다 이런 부분이요. 프로세서 상용화되는 부분들, 엔비디아의 오린 프로세서, 루미나, 아이리스, 라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프로세서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거기에 이제 라이다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옵시스 같은 경우 현대차도 투자하는 업체인데 옵시스 같은 경우 뭐냐면 라이다 4개를 150달러씩 600달러에 내년부터 상하이 자동차를 통해 상용화를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그 센서의 상용화가 빨리 들어온다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혁신상 받은 부분이 있고 빨리 보시죠. 그리고 요거는 빨리 보면 안 되겠네요, 그죠? 에티포스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5G NR-VTX 모뎀을 전시해서 기사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품사가 지금 뭘 발표하냐면 ITS G5 기반 V2X 인프라 확장을 발표해요. 요거는 뭘 좀 보셔야 되냐면 라이다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가 라이다를 양산하는데 그 라이다가 차량에 못 들어가면은 손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뭐냐면 인프라에 같이 깔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프라에다가 라이다를 통해서 교통량 측정에 같이 가겠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CES에서 나왔던 하나의 이슈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도심 모델링,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확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WC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커넥티드카 간단하지 않아? 근데 간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5G가 기존에 릴리즈 15에서 이제 SA로 먼저 그러니까 NSA로 non-standalone 갔는데 이게 SA로 진화를 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일정 밴드위스를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스마트카 서비스랑 연결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API를 표준화를 해서 지금 이제 보쉬 같은 경우에 뭘 하냐면 도이치텔레콤을 통하면 미국 통신망에서도 테스트가 되는 효과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에 MWC23에서 5G로 수익을 내자,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VTX 이제 MWC23에 나온 거 보면 DSRC 이제 ITS G5 상용화 잘 가고 있고요. 일본, 호주 부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자동차가 센 나라와 IT가 센 나라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CVTX가 지금 이제 중국이 준비 중이고 미국 노력 중인데 상용화사는 아직 없어요. 중국의 GT에서 이제 발표한 걸 잠깐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칩이 이제 15칩입니다. 15칩인데 중국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GT 엔지니어 얘기는 R14 VTX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2기종 간의 통신이 안 되는 문제, 딜레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R15로 지금 GT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15는 괜찮다. 이런 거 우리
나라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시회에 이제 있었던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G NR V2X가 이제 퀄컴하고 오토톡스가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빨리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VTX 기반 서비스도 이제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V2X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에티포스랑 같이 하는 과제 하나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딜레마 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얼마가 남았는가 이런 거 하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V2X를 요건 이제 그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도심 주행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그리고 바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현대차의 이제 그 논문이에요. 뭐가 있냐면 그 인간이 운전할 때와 V2X 시그널을 받아서 신호등을 예측하고 자율주행을 할 때 얼만큼 에너지가 세이빙 되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그 에너지 효율 40%라는 건 뭐냐면 이제 회생제동 효율이 인간이 운전할 때보다 40%가 높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가 뭐라고 했냐면 요까지를 이제 요걸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마치고 요걸 갖다가 이제 올해 한국하고 미국하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같이 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회생제동이 가져오는 효율이 한 10에서 20% 정도 잡고요. 뭐 맥시멈 뭐 테슬라 보고서만 30%도 나오는데 10에서 30% 잡으면 이제 그 에너지 세이빙이 한 4에서 12% 정도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V2X를 꼭 연구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지금 자율주행이 위기인가? 예, 자율주행이 자동차사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플랫폼이 안정화되면 폭발적으로 성장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심으로 들어올 때 VTX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5G NR VTX, DSRC, 릴리즈 15 세 개가 있는데 5G NR VTX 진화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반치 사태에 따라서 자동차사가 머뭇거리는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티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자율주행과 5G NR VTX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에게는 에티포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위 에티포스 영업 마케팅 담당인데요. 자리를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V2X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표준 논쟁이라는 게 꼭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뭐 통신이라는 거는 사용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약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이렇게 표준이 나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V2X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에티포스가 추구하는 소프트웨어 방법론은 그런 표준을 칩을 제작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릴리즈 14, 15, 16 물론 저희는 16 기반의 제품을 개발했지만 향후에 이미 17이 작년에 픽스가 됐고요. 18이 뭐 내년에 나오고 이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칩을 새로 만들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소위 OTA 방식 또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새로운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거세질수록 저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우면 안 되겠죠. 여기 논쟁 때문에 많은 산업적인 손실이 있는데 그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냐면요. 해외 연결하시는 분이 좀 커넥션 시간이 지금 딱 됐고요. 저희가 5GA의 CTO인 막심 플라망을 모셨는데요. 5GA는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회사, 통신 회사,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 등이 모여서 자율주행 또는 안전을 위한 그 통신을 여하이 표준화하고 개발하고 확산할 것이냐를 목표로 설립된 국제 단체입니다. 그리고 막심 플라방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표준 및 그 통신 방식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5G의 노력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국이 올해로서 DSRC에서 CV2X로 전환을 했고
2년간에 걸친 논쟁과 소송전이 올해 마무리가 돼서 올해 CVTX 중심으로 이제 확실하게 예산이 투자되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DSRC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국의 선택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5G AE에서는 CV2X 전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막심 플라망을 초대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introduction. I'm Maxime Flamand. My name is Maxime Flamand. I'm 5G AA Chief Technology Officer, and I'm very happy to be invited to this ETIFOS 5G V2X showcase. So in the next few minutes, I'm going to give you an overview of what 5G is, and then also try to integrate or introduce also why 5G V2X is so important to us. First, a little bit on 5G AA. The 5G Automotive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that brings together the automotive and the telecommunication. We are addressing different connectivity mobility needs, especially anything that is related to functions in the cars that brings smarter, safer, environmentally friendly services. But all this is done with an industry sustainable way, where we are trying to find viable solutions for the market. We are at the moment 120 members. We started 6 years ago with 8 companies. We are representing 8 of the top 15 OEMs, 11 of the top 15 OEMs, 8 of the top 10 MNOs, and 2 of the top smartphone vendors. And if we look at our members, we can see that 6 of our members, so 5% of our partnership, is made of Korean members. You see the names that are here, and we are very happy that both very large companies from automotive or from telcos, als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re part and representing the Korean community in the 5G Automotive Association. So what are the main achievements so far after 6 years of the 5G AA? What we managed to do is to be now considered as the global lead organization on automotive connectivity. We also are the organization that helped transforming the 3GPP standards from the inception, from the standards itself to the market reality. And we have done that for LTE V2X, but we are also doing that for 5G V2X, starting from 3GPP release 16. In addition, in 6 years, we really made sure that all single vehicle manufacturers consider 3GPP technologies as well as 5G as the reference technology for putting connectivity in their cars. And that 6 years ago was not exactly the case. And the way we push these towards the market is to make sure that we look at deployment, we advance CV2X deployment, we look at the barriers, the market entry barriers, we accelerate the time to market. And to do so, we look at standards from a pre-standardization point of view. We bring all the members together. We discuss what are the needs for the automotive, and we push them to the relevant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around the world. Finally, advocacy from a policy point of view is very important to us. We look at each important markets. This is US, Europe, China, Korea, Japan, Australia. We have a presence in each of these countries, and we are interacting with the policymakers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 technology is good to go in terms of policy making. And finally, our members are doing a lot of innovation, and that's where
Ethos, for example, is doing a great job, making sure that these technologies are coming up from innovation, are leveraged into 5GA, and that 5GA members can use it in order to plan for market introduction. So a few strategic objectives of the 5GA, and you can see at the bottom part, the connectivity, even though it's a small box at the end of the day, is the core of all what we can do in the connectivity of the vehicles. And whether you're talking about basic safety services or whether you're talking about more advanced driving services such as automated valet parking, teleoperated driving, sensor sharing, also maneuver coordinations. All these services that you have on top have a clear link to what kind of connectivity is at the disposal of the vehicle and integrates with the infrastructure. And for this reason also, we have always to consider 4 different aspects of the road ecosystem. One, the digital roads, where we have to ensure that the traffic managers are integrated into the traffic ecosystem. Then the digital vehicles and the digital users. Only by having a good progress on these 3 aspects, we can ensure that the services and solutions are eventually delivered in an optimal way. Now, C-V2X, and by extension 5G V2X, has 2 complementary communication modes. And we very often see vehicles that are connected around the world. There are millions of them. They are connected with the mobile network communication. They are using the traditional mobile network from the mobile network operators, and they are using licensed spectrum in order to exchange a different kind of information. So this deployment has started for quite some time now. What we are looking at and what Ethos is bringing here is what we can do with direct communication. And Ethos started a few years ago with the LTE V2X direct communication, and now is bringing to us 5G V2X direct communication, which is standardized as release 16/17 of 3GPP. This connectivity brings very short range, low latency,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infrastructure, and even vehicle to pedestrian interactions. It uses the 5.9 gigahertz, which is harmonized almost everywhere across the world. And it's independent of the presence of the cellular network. And the way we want to do exactly the way we have done with LTE V2X is to build up roadmaps to plan all together with 120 members the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ies. So back in 2018, we introduced LTE V2X in our roadmap. We planned that LTE V2X would be deployed and especially supported by China markets in 2020. That was the case. But at the same time, we then made another roadmap that was more a use case roadmap at that time, including 5G V2X. This roadmap has been since updated. We are planning to update this roadmap every 18 months. But the most important at the end of the day is that we want to make things happen. And not in terms of research or not in terms of more pilots, etc., but we want the industry to adopt the technology, make a real impact on the road eventually in terms of safety, in terms of efficiency of traffic, and we try to remove the roadblocks that are on the way to this deployment. Now, this is a simple
picture that we use for our roadmap, it depicts many of the use cases that are attractive to the vehicle manufacturers. At this stage, a lot of the use cases are focusing on delivering local hazard and traffic informations, basic safety, intersection safety, hazard collection and sharing. These are relatively easy from a radio perspective to deliver. They can be delivered with the mobile network. They can be delivered also with the short-range communication, starting with LTE V2X PC5. Now, where it becomes more challenging and where the 5G V2X makes a difference is in the more advanced driving use cases. When we are talking about automated valet parking and teleoperated driving, clearly 5G V2X makes a role, and even more on the right-hand side of this, where the connected cooperative driving becomes much higher. We have V2V kind of use cases that necessitate 5G V2X to use all its capabilities. And what does that mean? It's making sure that we have a guaranteed quality of service, making sure that also you can form groups, and these groups are relatively reliable in the sense that they are then acknowledging the information or the messages that are coming from each other. And this would enable then use cases such as cooperative maneuvers, cooperative adaptive cruise control that has been discussed quite for some time, dynamic intersection management, where you start to have much better management of the traffic at the intersections, and then even on highways, dynamic cooperative traffic flows. Now, on the bottom side, even if we are talking still about traffic efficiency, which is could be seen as simple, dynamic sharing of or data sharing of dynamic object is one very important part of what we foresee as delivering from 5G V2X. And that would enable also unequipped vehicles to be detected and to be part of the exchange of the data that is present with 5G V2X. Now, why are we now being more vocal about the importance of 5G V2X? First, we believe that from 3GPP side, we are at a state that 3GPP V2X technology is pretty mature in terms of standards, and so we can say this is the right way to start with in terms of deployment. For us, as 5G V2X is the brand name that we use for automotive relevant 3GPP technologies. We see that 5G V2X will become a world consensus for the future. It will support advanced driving that I showed earlier in the slide, but also it will also support all the previous message types, including the basic safety, and it will deliver this service continuity. Additionally, we see that different regional markets are acting a little bit differently. So that means that some will perhaps use 5G V2X alone. Some perhaps will use 5G V2X with the previous LTE V2X radio. And this is completely fine. It's just an adjustment from the regional market, and we have no particular issue on that in that respect. So now, how does 5G want to work forward? We are very much focused in 2024, 23
on the work that we are doing at the CV2X rollout. So that means still the LTE V2X rollout in the US at the moment. We are focusing on market readiness of the 5G V2X technology. And for that reason, Etifos is an important player because they are bringing a test platform to the members of 5GA. And then finally, in every part of the world, we are still addressing actively any current market entry barriers that are present. And so with this, I woul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and I wish all the best to the Etifos team. I would like to mention that in a few weeks, 5GA is coming to Seoul, Korea, and on Thursday in the afternoon of the 11th of May, we will have a conference which is bringing a global perspective on the CV2X deployment. And so I hope that if you are present here, you will also take the opportunity to come to Seoul on the 11th of May for this short event. Thank you. With this, I hand back, and I hope that this was interesting for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us presentation so early in the morning. 7시입니다, 여기는. 네, 박수 부탁합니다. 네. Thank you. 네, 참고로 아까 다 광고하긴 했지만 5월 9일에서 13일까지 5GA에서 전 세계를 돌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저희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5G V2X 장비를 데모할 기회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 달라스에서 10월에 있는데요. 거기서 또한 전 세계 디트로이트에서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있는데 거기서도 한국의 자랑스러운 V2X 플랫폼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커그니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은 요게 IITP 과제의 중간 결과물로 우리가 모뎀을 도전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건데 사실은 이 5G라는 거에 처음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과제를 의뢰하신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그 국토부의 과제로 저희가 5G를 그때는 모뎀을 막 본격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아니고 그 5G V2X와 DSRC가 인접 채널에서 공존할 수 있느냐를 먼저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와 계신 캐티 인기텍 센터장님과 이제 협업을 해서 뭐 어느 조건에서는 공존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이제 이끌어냈고요. 그게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 돼서 저희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이 자리에 국토부 박미희 사무관님 하고요. 한국도로공사의 차세대 도로연구소 그다음에 ITS처에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대표로 박미희 사무관님 계시면 박수 한번 쳐드려도 될까요? 예. 자, 그러면 기다리시던 이 데모를 본격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뭘 실제로 개발했는지 안 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우리 김호준 부사장님께서 글로벌 CTO를 에티포스의 글로벌 CTO 맡고 계신데 그럼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모뎀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준 부사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티포스 김호주입니다. 막상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 많은 관계자들 보니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심이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하였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를 생각해야 돼서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는 에티포스 5G V2X 소프트웨어 베이스 모뎀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정구민 교수님께서 많은 좋은 또 고민되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고민이 많이 들은 거를 일단은 소개시켜드리려면 일단 아키텍처와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핫한 분야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칩셋 분야에서도 보면 CPU 빼고 뭐 GPU나 보면 뉴럴 엔진 같은 거 뭐 소위 말해서 AI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렌드는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을 하고 퍼포먼스가 더 필요하면 클락을 높인다든지 멀티코어로 몰아넣어서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데서는 그 결과들이 혁혁하게 나오는 편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도 뭐 서버 정도 클래스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가만히 보면 이런 기능이 또 임베디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모뎀을 중간이 아닌 밑에 있는 펀더멘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브링업하냐가 상당히 챌린징하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서 결국은 뭔가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눈을 돌려보면 여기서 실리콘의 얘는 보면은 애플사에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A16 저기를 보면 뭐 16 빌리언 트랜지스터 들어가 있고 멀티 클럭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테크놀로지 요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컴플렉스가 들어가도 뭐 무한하게 들어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의 다 소화낼 수 있는 그런 게 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저희가 고민하는 포인트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갈 거냐라는 생각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저희가 LTE VTX와 DSRC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계속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도 움직이고 있고 필드 테스트나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적인 것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포커싱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플렉서블하고 업그레이더블을 만들다 보니 해야 될 것은 보면 일단은 저희가 업그레이더블 하는 방향으로 뭔가 해보자 그래서 왼쪽에 같은 예를 들어서 왼쪽처럼 어떤 제너럴 퍼포스 AP 그러니까는 어떤 C 베이스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스토리가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프로그래머블 한다는 게 뒤에 있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실리콘은 계속 이볼루션 할 테니까 거기서 나오는 밉스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이볼루 되면 저희가 고스란히 가져오겠다는 게 백그라운드 저희 엔지니어링 팀의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고민거리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그러면 AP 같은 데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5G 모뎀에 보면은 그 피지컬 레어하고 뭐 L2 레어뿐만 아니라 IT 스택도 일단은 들어갔고요. 어플리케이션도 어느 정도 담아놔서 따로 프로세서가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저희 방향을 보면 5G 못해서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스탠다드가 어느 정도 바뀌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해서 뭔가는 개런티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케일러블하다고 스케일러빌리티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퍼포먼스 얘기인데 아까 잠시 얘기한 것처럼 뭔가 퍼포먼스 나올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RSU 같은 데서 뭔가 어플리케이션 더 돌리거나 아니면 뭔가 더 해야 된다면 AP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성능이 나아진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채택하고 저희가 있는 IP를 마이그레이션은 빠른 속도로 스케일러블 하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익스펜더블한 거를 일단은 정했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때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오는 IP들이 어떤 이유든지 실리콘을 가야 될 어떤 이유가 생긴다면 IP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플랫폼에서는 그 스케일러빌리티 나온 것처럼 AP에 대한 퍼포먼스가 1, 2년 돼서 더 나온다면 저희 IP가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스탠다드라든지 해서 어댑터블하게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게 저희 기술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이런 방향을 톡해서 인베디드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인텔에서 지용 같은 어떤 서버 클래스를 돌리기보다는 인베디드 솔루션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인베디드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는 추구하는 업그레이더빌리티,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익스펜더빌리티, 그 다음에 인베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키텍처를 갖고 5G VTX 모뎀을 어떻게 적용하며 이게 어떤 자율주행 쪽이나 어드밴스 드라이빙에 때 어떤 도움이 주냐를 저희가 간단히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막시미 발표 자료의 마지막 장에 가면 많은 어드밴스 드라이빙 피처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 커버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5G V2X 나온 것 중에서 물론 이제 밴드위스도 40MHz 되고 150Mbps 되고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뿐만 아니라 그룹캐스트, 유닛캐스트 들어가고 HRQ는 피드백 채널로 풀리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피처 중에 하나가 QS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피처를 돌리면서 센서 데이터 쉐어링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은 게 밴드위스가 정말 가능하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과 뭐 EU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5G W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0메가가 딱 얼로케이션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예를 들어서 5.9기가에 20메가 있고 다른 데 20메가가 당연히 LTE에서 본 것처럼 CA를 써야겠죠.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근데 그런 걸 나왔을 때 저희가 대응한다면 RF만 만약에 저희가 저기 솔루션이 어느 정도만 가능한다는 전제는 베이스밴드는 그냥 하면 됩니다. 한다는 게 뭐 L2에서 스케줄로부터 밑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솔루션이 되는 거죠.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이런 정책을 정하는데 밴드위 20메가가 통짜로 못 준다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벌써 30메가밖에 없거든요. 20메가 안 나옵니다. 40메가는 어불성설이고요. 유럽도 사실을 보면은 그 밴드위스가 30메가 정도 뭐 더 달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센서 데이터 쉐어링 한 다음에 밴드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저런 게 나왔을 때는 준비할 준비는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가면 어플리케이션이나 저런 서비스에서 그러면 도대체 5G V2X가 뭐가 도움이 되냐고 하는데 막시미에서 나온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서 뭐 CPM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 쉐어링을 하려면 메시지 같은 것도 존재하고 뭐 로 데이터 쉐어링 저희가 시연할 건데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서 보면은 프로파일 얘기를 OEM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에서 브로드캐스팅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은 그룹캐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센서 쉐어링 할 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브로드캐스트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코어포드 매뉴버빌리티라든지 텔레 오퍼레이터 드라이빙 같은 거면 거의 원투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닛캐스트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드밴스드 드라이빙을 하려고 하는 피처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5G V2X가 많은 게 가능하도록 여기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도 이제 좀 가물가물한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현재 플랫폼에서는 5G V2X가 프로그래머블 합니다. 2020년도에 NXP 부스에서 CES에서 저희가 퀄컴 9150 인터오퍼블을 한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그걸 기억하는 거 보니 또 예, 새록새록 감사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디자인하는 이런 솔루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과 앞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트리뷰트가 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엔지니어링 팀의 소망입니다. 예, 그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게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이게 서운하신 분들이 있어서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꼭 또 해야 될 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저희가 뭐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과제도 하고 작년에 있었던 그 시범 인프라 구축 사업 정확한 이름을 제가 까먹어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 팀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 본사 아이테스터 앞에 오셨는데 예, 처장님 모셨습니다. 예. 네, 아이테스터 지금 이승현 차장님하고 최종근 팀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을 작년에 한 사업 이름은 CITS 통신망 병행 구축 시범 사업 뭐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웨이브로 기존에 85km 서울 수도권 지역에 구축했던 거에 더해서 그러니까 19, 20년에는 85km 실증 사업을 했고 이제 작년에는 나머지 수도권 구간 나머지 전체하고 경부선 구간에 730km의 시범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웨이브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급할 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 VTX 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서비스는 어디에서 존재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한국땅의 815km, 즉 서울 경부축과 수도권 인근의 도서 맞죠, 박민사무? 예, 지금은 웨이브 기준이지만 서비스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말기랄지 이런 보급 사업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에티포스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단말로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아는 척 많이 했죠. 그 사업은 또 SK텔레콤에서 오신 우리 유미 팀장님 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시리우스 탄생의 산파이자 일종의 시리우스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우리 에티포스의 귀염둥이 CTO 이강민 부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귀여운 미소 발사 부탁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에티포스 CTO 이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에티포스 쇼케이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이렇게 봄꽃이 활짝 핀 날에 좋은 날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사가 에티포스의 기술과 제품을 보여드리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홍보 행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5G V2X 통신 기술과 그다음에 그 자율 협력 주행 그런 기술들 간의 융합에 그것들을 좀 더 스티뮬레이트하고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저희 데모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아까 이제 시리우스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텐데 시리우스라는 건 뭐냐면 에티포스가 개발하고 제공하는 5G V2X 통신 솔루션 또는 통신 장비의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도대체 시리우스라는 게 무엇이냐? 시리우스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제공하고 고객들은 시리우스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시리우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리우스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시리우스란 기본적으로는 통신 장비입니다. 5G V2X 사이드링크 통신 규격을 지원하는 통신 솔루션이자 통신 장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통신 기능만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고요.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5G V2X 응용 서비스,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실증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시죠. 5G V2X를 이용한 서비스, 응용 서비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응용 서비스를 실증하고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보내야겠죠. 응용 서비스 데이터. 그 응용 서비스 데이터를 보내고 받으려면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시리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응용 서비스 데이터를 시리우스를 통해서 보내고 받으시는데 그 데이터들을 보내고 받으실 때 필요한 고객 친화적인 API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보여드릴 뭐 비디오 데이터든 라이다 데이터든 또는 기존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제277 메시지든 그런 데이터들을 보내실 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API를 통해서 시리우스와 편하게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옆에 보시면 EDM이라고 되어 있는데 EDM이 뭐냐면 뭐 이제 한창 저희 젊을 때 클럽에서 많이 들었던 마틴 게릭스 EDM은 아니고요.
에티포스 다이아그노스틱 모니터링이라는 소프트웨어 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EDM은 윈도우즈 기반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툴 이름이고요. 이 EDM의 역할은 뭐냐면 시리우스 내부에서 동작하는 5G V2X 사이드 링크 모뎀과 프로토콜 스택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성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이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 셀룰라 쪽 개발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기존에 보시면 그 단말과 연동되는 DM 툴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퀄컴의 QXD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i4의 다른 DM들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EDM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저희 고유의 소프트웨어 상품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시리우스와 연동되는 EDM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분석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모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K 비디오 영상을 저희 시리우스 장비를 통해서 5G V2X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주고받는 데모. 두 번째는 라이다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시리우스를 통해서 5G V2X 프로토콜로 주고받는 데모.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실제 어떤 응용 서비스 관련된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개발한 시리우스라는 통신 플랫폼의 통신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한 데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리우스에서 어치버블한 맥시멈 스루풋과 레이턴시 그리고 EDM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준비한 4K 비디오 데이터 쉐어링에 대한 데모 시나리오는 현재 이 행사장 내부를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왼쪽에 있는 모니터 위에 보시면 웹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웹캠을 이용해서 현재 이 행사장 내부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3840 by 2160 픽셀 사이즈의 4K 라이브 비디오 데이터를 저희가 MPEG-2 트랜스포트 스트림으로 인코딩을 해서 그 MPEG-2 TS 데이터를 저희 시리우스 장비를 이용해서 5G V2X 프로토콜로 전송을 하는 것이죠. 이때에도 대략 데이터 레이트는 55Mbps 정도가 나오고요. 모듈레이션은 64컴, 밴드위스는 20MHz. 그다음에 라이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뉴머롤로지 제로에 해당하는 15kHz 서브스케일러 스페이싱으로 구성을 했지만 비디오 데모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뉴머롤로지 1에 해당하는 서브캐리어 스페이싱 30kHz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데모가 됐다라면 이 2개의 스크린을 통해서 원본 영상과 그 다음에 실내 촬영한 저희가 수신해서 복구한 영상이 표출이 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게 욜로라는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G NR V2X로 송신한 비디오 데이터를 욜로라는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제 객체 인식이 되는 것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가급적이면은 오늘 뭐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비디오 데이터가 복구가 돼서 보여드리기를 희망합니다. 그 라이다 데모를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애초에 하고 싶었던 거는 실제로 자율주행 차에 장착되어 있는 라이다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그것을 통신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행사장의 크기가 좀 커지면서 이 장소를 바꾸다 보니 실제 저희가 라이다 데이터를 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리 녹화된 라이다 데이터를 받아서 플레이백하는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라이다 데이터 수집은 충북대학교의 AVLab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개의 시리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TX 역할을 하고 하나는 RX 역할을 하게 되죠.
벨로다인 라이다 16채널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우드 2라는 포맷으로 저희가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포인트 클라우드 2 데이터를 5G 사이드 링크의 프로토콜로 저희가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실제 라이다 영상들을 저희가 시각화해서 보여드릴 것이고요. 라이다 데이터를 저희가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은 로봇 OS 기반의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브 방식의 프로토콜을 이용했고요. 5G V2X 통신 구간에서의 파라미터는 이와 같습니다. 대략 평균적인 데이터 속도는 이 데모에서 55Mbps, 그리고 모듈레이션은 64컴, 밴드위스는 20MHz, 그 다음에 뉴머럴로지 제로에 해당하는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 15kHz를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라이다 데이터의 시각화는 로스 기반에서 동작하는 RBiz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편에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현재 2개의 시리우스와 2개의 대형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에 보이는 시리우스가 현재 TX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시리우스가 RX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각의 시리우스는 제어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TX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미리 녹화되어 있는 라이다 데이터들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TX 장비에서 그것을 5G V2X 사이드 링크 프로토콜로 이용하여 실제 무선으로 5.9GHz 대역으로 전송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시리우스 RX 장비가 그것을 수신하고 5G V2X 프로토콜에 맞게끔 수신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포인트 클라우드 2 데이터를 RBiz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지금 이 실제로 그 라이다가 장착된 차가 이동하면서 라이다 데이터를 캡처했고요. 가만히 잘 보시면 주변에 있는 차량들 또는 뭐 건물들 또는 가로수 심지어 보행자들까지도 저희가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이 원본 라이다고요. 오른편이 저희가 복구해서 보여드리는 라이다 영상입니다. 보실 때 2개의 영상 사이에 딜레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조금 더 감상하실까요? 지금 이제 자동차가 이제 이동하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일 텐데요. 예, 조금 더 보시죠. 이 데모의 의미는 실제로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자율주행차를 하더라도 인프라나 또는 주변에 라이다가 설치된 차량으로부터 전송하는 라이다 데이터를 수신하여 직접 그 라이다 데이터를 자율주행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데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그 5G V2X의 통신 성능을 이제 보여드리는 데모가 되겠고요. 이 데모는 저쪽 보시기에 오른쪽 벽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직접 가까이 가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한 내용들은 직접 그 가까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개발한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G V2X 전체 통신 레이어, 그러니까 피지컬 레이어 모뎀부터 L2 서브 레이어와 그 위에 올라가는 네트워크 레이어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를 저희가 다 개발을 한 것이고요. 현재 저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데모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시작해서 받는 장비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도달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상에서의 엔드 투 엔드 스루풋과 레이턴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MHz 밴드위스에서
256컴 모듈레이션을 적용하였을 때 대략 90Mbps의 성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숫자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4.5ms 정도의 레이턴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티포스 다이아그노스틱 모니터링이라는 툴, 이 소프트웨어가 현재 구동이 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상에서 스루풋과 뭐 레이턴시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도 보실 수가 있고 뭐 블락 에러 레이트의 그래프, 그다음에 스루풋 그래프 등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데모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직접 가까이서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데모를 실제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부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실 준비한 시나리오는 3개인데요. 여러분들 그런 법칙 아십니까? 데모의 법칙. 예, 어제 밤새도록 돌던 비디오 장비가 조금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 뭐 데모 준비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제 심정을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맥스 스루풋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웨이브나 LTE-VTX나 10메가 채널에서 27Mbps가 이론적으로 풀 전송할 수 있는 전송량이었고요. 실제로 페이로드라고 하죠. 실제로 전송할 수 있는 양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는데 한 2, 3Mbps 맞나요? 이기택 센터장님. 10메가, 언더 10메가인데 그 전송할 수 있는 길의 넓이가 9배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페이로드 기준 아니고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90Mbps지만 결국엔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전송 속도는 100Mbps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송량 기준으로 실제로는 전체 전송량은 150Mbps인데 오늘 저희가 데모 준비하면서 이기택 센터장님께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보여주지 마라.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안정성이나 저희가 이 데모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게 뭐 다 지금 그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건 맞는데요. 우리가 올해 6월, 그다음에 올해 12월에 각각 다른 기능을 선보입니다. 6월에 선보일 기능은 그룹 캐스트라고 해서 5G 릴리즈 16에 새롭게 정의된 연결 방법, 그다음에 연말에는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선보입니다. 저희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모뎀의 장점이 이런 겁니다. 한 일시에 어떤 스펙이 완성이 안 돼도 연말에는 연말 이렇게 시리즈별로 어떤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글로벌 대기업이라면 일시에 한 번에 보여드렸겠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제를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갈 예정입니다. 센터장님 잘했죠. 예. 그래서 이제 5G NR-VTX 시나리오 중에 저희가 맥스 스루풋 보여주는 시나리오 데스크는 저쪽 오른쪽 벽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나리오는 오른쪽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중에 픽스가 되면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저희는 센서 쉐어링 아까 저희 CTO님께서 말씀하신 내 차에 라이다나 센서가 없더라도 다른 차의 라이다를 내 것처럼 또는 인프라의 어떤 센서를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셜 테크놀로지의 민성입니다. 오늘 데모 잘 봤고요. 궁금한 게 이 본 행사가 V2X니까 V에 해당되는 비클에 해당되는 특징이 좀 더 소개되길 바라는데 비클에 대한 특징이 좀 소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흡사 그냥 일반 5G와 5G V2X의 차이점을 이 에티포스에서 비클에 좀 중점을 둔 특징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레이턴시가 좀 더
뭐 빠르다든가 아니면 뭐 에러 레이트가 뭐 낮다는 거는 에티퍼스의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좀 기술적 장점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V2X는 비이클이 중심이죠. V2X에서 X에 해당하는 것은 비이클이 될 수도 있고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페데스트리언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LTE V2X나 5G V2X 같은 C V2X에서는 네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죠. V2V, V2I, V2P, V2N. 이 중에서 V2N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카테고리는 직접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가 주로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시리우스라는 기술과 통신 플랫폼 역시 저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핸드폰 기반의 셀룰러 통신이 아니고 이거는 직접 통신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즉 코어 네트워크나 기지국과의 통신이 아닌 단말과 단말 사이의 직접 통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 측면에서 저기 EDM에 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셀룰러 네트워크 통신을 썼을 때 핑 등등을 이용해서 레이턴시 측정하면은 대략 수십 밀리세컨드 빠르면 그 정도 나올 텐데 현재 저희가 대략 5 밀리세컨드 이하의 레이턴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DSRC나 LTE V2X에서는 주로 데이 1 기준의 안전 서비스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 대략 10% 정도의 에러 레이트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5G V2X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규격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 자율주행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대략 에러 레이트도 수신율로 제가 말씀드리면 99.99% 정도의 수신 성공률을 요하거든요. 그게 되기 위해서 기존의 브로드캐스트 방식뿐 아니라 그룹캐스트와 유니캐스트를 이용한 QoS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기술 개발 단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아직까지는 브로드캐스트만 개발이 되어 있고 오늘 그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룹캐스트와 유니캐스트도 저희가 계속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중순 정도에 그룹캐스트 통신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초 정도까지는 유니캐스트 기능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로드맵입니다. 네, 질문이 답이 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앞쪽에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T의 김영재 수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걸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표준화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PC5 인터페이스잖아요.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지국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보통 UU 인터페이스라고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UU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UU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질문이라면 저희 회사의 어떤 그런 사업이나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답은 제가 대표님께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처신이십니다.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투자를 상당히 받으면 유유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퀄컴 정도는 뭐 내 손에서 놀 수 있어 이 정도 되면 근데 저희들 규모상 유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불성설이고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은 저희 기술을 넣고 모바일 네트워크는 기존에 이제 그 5G나 뭐 요즘 뭐 6G 얘기도 나오는데 그쪽에서 제공하는 어떤 데이터 모듈 같은 걸 저희 시스템에 적용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데이터 네트워크도 지원이 가능. 실제로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웨이브나 그 LTE V2X 장비는 5G 모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네트워크와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이 대답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유 모뎀을 하는 회사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퀄컴, 미디어텍,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이고요. 시장도 뭐 12억대 이상 되는 새로운 폰 시장이 메인이고요. 이 사이드링크라고 한 직접 통신 시장은 정말 이빠이 때 이런 비속어 안 되죠. 그
모든 신차에 이제 차를 다 단다고 했을 때 약 9천만 대가 달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저희가 뭐 진짜 투자가 들어오면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시장이 아니라고 봐서 저희는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사이드링크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UU 네트워크나 그다음에 PC5 네트워크나 통신의 요소 기술로 보면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동일하게 피지컬 레이어부터 맥, RLC 등등 거친 동일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폴라 코딩, 뭐 LDPC 코딩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에티포스가 현재 이제 개발 인력이 대략 30여 명 되는데 30여 명이면은 모뎀을 개발하기에 넉넉한 인원은 아니죠. 하지만 저희가 모뎀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UU 통신에 비하면 PC5 통신의 프로시저 관점에서는 좀 더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빌리티 지원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핸드오버 등등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PC5 모뎀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모뎀 레이어가 아닌 서비스 레이어, 예를 들면은 V2N, UU를 이용한 V2N 서비스와 그다음에 PC5를 이용한 다른 저희 V2V나 V2I 서비스들을 뭔가 융합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진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첨언을 하자면 뭐 V2N 같은 경우 셀룰라 같은 서비스를 지금 정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거 확실한 거는 없지만 이제 정의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탑도 발음에 일단은 스택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룰라는 저희가 보기에는 서비스 관점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념 보면 그러니까는 추가하면 되는 거라고 일단은 저희는 저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요소 기술이 안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얘기겠죠. 그래서 접근하는 거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은 여기 통신사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사이드링크와 UU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글로벌 생중계를 하다 보니 해외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매니저 제이님의 대리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 question from Maxime Flamand from 5G. His first question is Groupcast acknowledgement and quality of service guaranteed already in Sirius? If not, when is it planned? So I believe you answered that Groupcast will be released in the middle of this year. Do you mind answering the rest of the question? 이거 지금 통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로 하실 수는 있는 거죠? 예. 네, 굉장히 하고 싶은데 제가 한글로 하겠습니다. 그룹캐스트에서 QoS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HRQ입니다. 그 HRQ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피드백 방식이 있는데 네거티브 온리 피드백 방식이 있고 액널리지 동시에 하는 피드백 방법이 있는데 그룹캐스트에서는 일단 네거티브 온리 피드백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현재 스펙상 많이 정의되어 있죠. 저희는 그러니까 시리우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타겟 목적은 6월 말까지 그룹캐스트 QoS가 보장된 그룹캐스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GWA 같은 경우에서 그룹캐스트를 사용해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CPM 메시지, 그러니까 컬렉티브 퍼셉션 메시지에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프로파일을 OEM사들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만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6월 정도에 이강민 CTO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오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그때 정도에 그거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모뎀이 인터포를 하게 된다면 정말 모뎀 웰컴입니다. 같이 데이터도 뽑아보고 하면서 인터포 저거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다음에 어드밴스드 오토매티드 드라이빙에서 정말 저희가 드라이빙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아마 출근 시간이라 빨리 질문하고 출근하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고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Maxime has one more question. His question is, how do you see the added value of 3GPP release 17 compared to release 16? 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17에서 추가되어 있는 피처나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로 이제 사이드 링크, V2X라는 관점보다는 사이드 링크 인핸스먼트라는 관점에서 17에서 피처들이 추가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피처는 에너지 세이빙, 파워 세이빙 이슈죠. 그러니까 릴리즈 16까지는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OBU나 인프라에 설치되어 있는 RSU만을 고려한 사이드링크 V2X 스펙이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파워 세이빙 문제에서 고려를 할 게 없었죠. 이미 충분한 상시 전원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7에서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VRU라고 부르는 Vulnerable Road User라고 부르는 뭐 자전거나 보행자나 그다음에 전기 스쿠터 등등등 이런 VRU 장비에 대해서 장치에 대해서 고려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휴대용 전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VRU는.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그 피처들이 추가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것도 약간 기술적인 용어긴 하지만 파셜 센싱이나 랜덤 셀렉션 같은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시리우스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파셜 센싱 같은 경우에 그 센싱 로직이 하드웨어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16과 17 간에 호환이 아니라 그 동일한 칩으로 지원이 안 되고 새로운 칩을 변경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범위용 AP를 이용한 소프트웨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17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파셜 센싱이라든지 랜덤 셀렉션 같은 기능들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저희도 당연히 17으로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제품을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계속 지금 더 이상 없죠? 네. We have a question from a PhD student at RWTH Aachen University. His question is, since this technology is aimed for vehicular scenarios, what is the performance of Sirius under high mobility scenarios? Is the latency as low as in LiDAR demo? 네, 그 굉장히 뭐 당연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숫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이동 상태에서도 일단 3GPP 규격상 지원되어야 하는 모빌리티는 상대 속도 기준으로 시속 5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속 250km로 주행하는 두 대의 차량이 양방향에서 마주보는 그런 상황까지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 시속 500km에서 발생하는 도플러 이펙트들을 고려한 규격이 이미 성능적으로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도 당연히 그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실제 시험상으로는 해보지 못했고요, 당연히. 저희가 4월달 이제 4월부터 그 국내에 있는 뭐 새만금에 있는 자율주행 도로 시험 뭐 정확한 명칭 모르겠습니다. 그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등에서 실제 시리우스를 이용한 실도로 성능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들을 수행한 이후에 시리우스와 5G V2X의 그런 실제 실도로에서의 성능에 대한 리포트 등등은 기회가 되면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릴리즈를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또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SS의 김재성 부장입니다. 올 초에 CS에 다녀왔는데 에티포스 업체가 참여하는 거 보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되게 좀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게 되어 좋은 한국인으로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자율주행 시장에서 사이드 링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율주행에서 OEM 벤더가 원하는 거는 더 많은 그 통신 데이터량이 필요한데 이동통신망에 쓰기에는 그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고, 그렇다고 사이드 링크를 쓰기에는 이동성이나 이런 거에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쳇바퀴 도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에티포스에서 보는 사이드 링크는 5G VTX 관점에서 자율주행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끊이지 않는 역사일의 논쟁과 고민인데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병통치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5G가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시나리오를 다 소화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증세에 따라 다른 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자율주행 또는 모빌리티를 위한 통신의 수요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것. 그거에 맞는 통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B2B적인 요소인데 차를 최신화하고 업데이트하고 차를 관리하기 위한 통신의 수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은 그냥 유저가 뭐 음악 듣고 비디오 보고 뭐 이런 부가적인 안전과는 관련 없고 차를 최신화하기 위한 것과 관련 없고 주로 뭐 즐기기 위한 편안하기 위한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1, 2, 3로 나눠보면 저희는 사이드 링크의 필요성은 이 첫 번째 영역에서는 계속 살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율차든 유인차든. 왜냐하면 안전은 공공재이고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통신료를 많이 낸 사람은 우수한 통신을 쓴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이프티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일단 과금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정부인 직접 통신 방식이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1번 영역, 안전 영역에서도 당연히 사이드 링크와 유유 통신이 적절한 어떤 시나리오가 개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된 목적은 공공의 납세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줘야 되는 보편적인 서비스 영역에는 사이드 링크 영역이 분명히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를 최신화하고 차를 관리하고 예를 들면 업데이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현재는 통신사에서 이제 월 얼마 굉장히 저렴한 요금제를 자동차 회사에 줘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이드 링크와 유의의 역할이 공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서는 LDM과 같은 맵 데이터, 대용량의 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사적으로 구매할 것이냐 자기 통신 요금제에서 아니면 그 인프라에서 뿌려줄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그 막대한 양의 LDM 데이터, 객체 데이터까지 꽂혀져 있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신 요금제를 통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국민 부담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직 시나리오가 구축이 안 돼서. 그래서 두 번째 영역, 차를 유지하고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분야에서도 사이드 링크와 유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즐기고 편안하고 뭐 음악, 영화 보고 이런 서비스 영역에서는 당연히 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통신사가 주도하는 유유 시장이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의 다른 통신 방식에 대한 니즈로 각각이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뭐 추가할 거 있어요? 그 5G의 그 CTO 맥심이 얘기를 했던 보여줬던 그 로드맵이 있습니다.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주기적으로 그 로드맵을 제공을 하는데 거기를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5G 그러니까 사이드 링크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유와 사이드 링크가 혼재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많은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조를 하시면 현재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시간이 지금 4시 3분이라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었지만 많은 분들이 허락하신다면 한 10분까지 7분 더 한 2개의 질문을 더 받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소수의 분이 대답하셨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딥한 기술적인 얘기 아니라 이런 뭐 정책적인 얘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송윤승 박사님. 네, 전자통신연구원 송윤승입니다. 오늘까지 데모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이제 그 KPI적인 측면에서 스루풋을 에티포스 자체적으로는 최대 얼마까지 목표로 한번 끌어올리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현 시간 아까 4.5ms 하셨는데 그것도 더 줄일 수 있는 룸이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타겟팅하는 게 있다면 좀 말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에 싣고 달려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랩 테스트랑 실차 시험은 다른데 실차 시험을 위해서 좀 더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질문하신 KPI 중에서 스루풋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20MHz 대역폭에서 90Mbps를 보여드리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게 최대 밴드위스인 40메가까지 증가가 되면 단순히 데이터 레이트 더블해서 180Mbps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 현재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스루풋은 랩 환경에서 정말 가장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이제 조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예요. 한 가지만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데이터 통신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HRQ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피드백 채널이 필요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타임 도메인 상에서 한 슬롯의 데이터 그 심볼 길이가 14개의 심볼이 있는데 사이드 링크 같은 경우에는 TX와 RX가 동일한 채널에서 진행되는 이제 해프 듀플렉스 방식이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심볼은 AGC로 데디케이트 되어 있고요. 마지막 심볼은 TX와 RX 간의 가드로 지금 리저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4개 중에서 2개를 못 써요. 2개 심볼을. 그리고 HRQ를 적용해서 피드백 채널을 보내려면 또 3개의 심볼을 피드백 채널로 할당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총 14개의 심볼 중에서 5개의 심볼을 데이터 전송에 못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아있는 9개의 심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수 자원들이 그 레퍼런스 시그널이라는 파일럿에 이제 오버헤드로 이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뭐 HRQ까지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대략 120Mbps 언저리에서 저희는 목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 건 마이모입니다. 현재 스펙상 2레이어 마이모까지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근데 마이모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채널 상태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랭크라는 인디케이터가 마이모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저희가 마이모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램 내에서는 대략 120Mbps의 더블인 대략 200Mbps 정도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도 굉장히 일단 프로세싱 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AP에 구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리얼타임 OS를 이용해서 옵티마이즈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잘 배분해서 최대한 프로세싱 타임을 줄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4.x 밀리세컨드 정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프로세싱 타임의 영역이 크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한 거는 일단은 4ms 언더까지 낮추고 싶어요. 저희는요. 그런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실도로 시험상에서 필요로 한 것들이라 하면은 일단은 실도로 제가 엔지니어 입장에 생각할 때는 실도로 시험에 나가기 전에 충분히 채널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랩 테스트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나갔다가는 이게 뭐 답이 없죠, 솔직히. 그래서 일단 실외에서 하기 전에 실외 환경을 최대한 모사해서 채널 에뮬레이터 등의 장비를 이용한 실내 테스트를 이용해서 성능을 먼저 보장하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 질문 마지막으로. 예. 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기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세계 시장 진출을 하려면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혹시 뭐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세 분 모두 반도체 섹터에서 오다 보니까 그 에이직을 만든다는데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어서 심적으로는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만의 의지가 아니고 이제 투자를 해주시는 분의 의지와 그다음에 반도체를 하나 만드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200억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건질 만한 무엇이 있는가 하는데 다양한 팩터를 고려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을 현재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칩으로 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거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갈 거냐는 결국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지 갈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소개드린 시리우스 플랫폼은 모든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기술 피저빌리티 다 보고 오케이 하면 이제 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직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국의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게 하나 그 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제일 그 허들이라거나 보면은 수요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 수요처가 확보되는 게 사실은 그 포인트인데 물론 저희도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물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회사 하나로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베스터도 있지만 어떤 뭔가 여러 회사들이 어떤 컨센서스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에 저희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다 보면 패스로 가실 거를 예상하시고 질문을 하셔서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처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랄건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쉽지만 저희가 또 다른 채널로 많은 질문들 저희가 또 영업 채널로 연락 주시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 준비하시고 또 답변해 주신 우리 에티포스 구성원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대표님 인사가 남았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저희가 2018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서 의뢰 겪을 성공과 실패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인사 듣고 돌아가시면 안 되죠. 예,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데모가 준비됐다는 컨펌을 받아가지고 이강민 CTO 나와서 예. 죄송합니다. 집에 일찍 못 보내드려서요. 네, 인생이 참 이렇습니다. 네, 지금 모니터만 켜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시리우스가 TX 장비고요. 오른쪽에 있는 시리우스 장비가 RX 장비입니다. 그리고 저 왼편 모니터 위쪽에 현재 웹캠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웹캠으로 현재 4K 촬영된 데이터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면 네. TX 시리우스 장비에서 그 4K 데이터가 MPEG-2로 인코딩이 되고 그 인코딩된 데이터를 5G V2X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5.9기가 대역의 RF 신호를 통해서 시리우스 RS 장비가 그 신호를 받게 되고요. 다시 반대판 순서로 그 5G V2X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신호를 디코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디코딩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MPEG-2로 디코딩을 하게 되고요. 그 디코딩된 데이터를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쪽이 준비되기 전에 지금 이게 화면에 일부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수신에서 복구한 데이터에 아까 말씀드렸던 욜로라는 그 객체 인식 알고리즘. 욜로가 You only live once가 아니고요. You only look once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실제로 도입해서 적용해서 객체 인식된 클래스 결과까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그 펄슨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다행스럽습니다. 네. 예, 이게 저희가 준비했던 데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장시간 동안 재미없는 이론과 그 데모를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오늘 데모가 이제 그 한국에서 5G V2X를 좀 뿌리내릴 수 있는 통신 기술보다는 서비스가 좀 진행이 돼서 정말 생태계가 구성되는 이런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V2X 시장 자체가 국내만 가지고는 국내 업체들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어차피 글로벌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국내에서 누구와 경쟁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좀 더 큰 회사들과 경쟁하고, 그다음에 생태계 자체를 국내에서 좀 잘 갖춰가지고 여기서 완성된 여러 가지 솔루션과 서비스를 해외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모로 참 많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